네, 비트코인 이슈가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가치가 있냐 이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엘살바도르에서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이제 처음으로 지정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세계 최초의 조치라서 코인 개미뿐만 아니라 디지털 통화를 앞두고 있는 많은 국가들도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술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노동절 이제 휴장을 끝내고 첫날을 맞이했는데요. 어떤 움직임 보였습니까? 네, 전세는 앵커 대신해서 네. 오늘 앵커를 하시는데요. 상당히 좀 긴장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국제금융시장에서 가장 그 가슴 조이면서 이렇게 그 하루를 지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네, 아무래도 뒤쪽에 있습니다는 비트코인 관련돼서 많은 얘기를 했던 캐시우도 아, 우리나라에서는 돈 나무 언니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그렇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 우리 서학개미분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왕설래했던 두 분들이 가장 긴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도 비트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워낙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상 미국 증시는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윈즈라는 표현을 써서 네, 이게 이제 미국 증시에 이렇게 당분간은 영향을 미치겠다. 특히 다음 달에 3분기에 성장률이 발표되는 다음 달, 그리고 기업들 실적이 발표되는 다음 달이 관심이 되면서 아무래도 경기 문제가 미국 증시에 계속해서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나스닥 지수는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0.07%니까 사실상 의미는 없다. 플러스 빨간색으로 나오긴 했지만 0.07%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우존스 지수와 S&P 지수 가지고 판단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다우존스 지수 많이 떨어졌죠. 네,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경기에 대해서 둔화 우려니까 지난주에 방송을 통해서 3분기 성장, 4분기에 골드만삭스가 나왔는데 지금 당장 급한 게 이렇게 다음 달에 발표하는 3분기 성장률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2분기 성장률이 7.9% 정도 이렇게 나온 점을 6.5% 나온 점을 감안해 볼 때 여기 절반 토막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미국의 증시를 좀 억눌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델타 변이 확산과 함께, 그리고 아무래도 9월 달에 사실 많은 분들이 테이퍼링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는 사실상 물건동한 게 아니냐. 그러면 그동안 테이퍼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던 것이 아무래도 나스닥이지 않습니까? 예. 그나마 0.07%저 빨간색이 나올 수 있을 정도 의미는 없습니다는 사실 상승세 소폭 상승했던 그런 배경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체는 미국의 증시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는 연말을 앞두고 배당주 지금 혼탁스럽죠. 변동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거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배당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ETF를 비롯해서 글로벌 ETF 이런 쪽으로 빨리 자금이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미국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은 엘살바도르에서 예, 그렇죠. 지금 비트코인을 법정화폐 리겔 텐더로서 처음으로 인정한 첫날이죠. 지금 엘살바도르의 현지 시각이 아마 7일 날, 지금 우리는 8일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는 예, 7일 오후 3시 정도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아직 첫날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이 아주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한 10% 이상 이렇게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켓워치라든가 이런 게 보면 아무래도 탑 뉴스로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프레시 크래시보다 더 무서운 게 다이브 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이브, 그냥 수익 예, 꽂는다. 우리가 지난 도쿄올림픽에 인기가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다이빙 아닙니까? 그렇죠. 다이빙. 이게 빅 다이빙 한다. 그래서 우리 코인 개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더즈코인이라 하는데요. 이 더즈코인은 30% 정도 아주 다이브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서학 개미들의 주식, 동학 개미 주식 이상으로 우리 코인을 투자하시는 코인 개미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향방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가상화폐 가격이 모두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워낙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떨어진 이상 저가 매수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많은 그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비트코인은 10% 이상, 그다음에 더즈코인 같은 경우는 30% 정도, 대부분 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도 20% 정도 평균하니까 저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지금 상태로도 손절매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아마 오늘 그 관심은 가장 크게 이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엘살바도르가 이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처음으로 지정한 나라지 않습니까? 많은 관심이 모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처음으로 지정하는 것이냐. 국내 언론은 그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예. 사실 그 문제도 조금 이따 베네수엘라의 페트로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국내 언론에서 이렇게 본 시각에서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법정화폐, 그 법정화폐 순수하게 비트코인을 그 인정한 것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근데 이번 조치가 관심이 되는 것은 아마 이렇게 홍 앵커도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예. 사실 이것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쪽에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지금은 디지털 이런 시대로 되고 홍 앵커 그 지갑 속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의 법정화폐라는 10,000원권, 500원권이 가져다니지 않더라도 굉장히 화폐 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만큼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가상화폐가 실질적으로 통화 기능을 하는데요. 요거를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것이 요거를 자체적으로 이번에 엘살바도르처럼 비트코인을 자체적으로 법정화폐로 나라화폐로 인정할 것이냐. 리겔 텐더라는 게 법으로서 인정할 것이냐. 그다음에 사실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민간에서 이렇게 많이 활성화한다 하더라도 중앙은행에서 새롭게 이걸 흡수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중앙은행 입장에서 새롭게 이렇게 디지털 코인을 만들어내는 것, 화폐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아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거든요. 이런 그 논란이 됐던 거거든요. 이런 논란이 거세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만 하더라도 사실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 같은데 똑같은 문제가 트럼프 예. 정부에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논란 속에 사실 엘살바도르가 작은 나라긴 하지만 중앙은행이 법정 화폐로서 인정했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각국의 통화 정책이라든가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커다란 이런 의미가 있다. 그 가격 여부와 관계없이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아무로 통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사실 엘살바도르가 법정화폐로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되고 나서 어떻게 이걸 정착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미 미국이라든가 이런 국가, 우리나라도 이미 많은 분야에 있어서는 민간 사이드에서는 비트코인 비롯하는 가상화폐가 많이 활용되고 투자 수단으로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이게 엘살바도르에서 잘 된다 하면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이미 대중화되어 있는데 왜 중앙은행에서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별도로 비용 만들어 가지고 하느냐 하는 입장에 논란이 되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향후에 이 문제는 각국의 통화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오늘은 그 첫날에서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는 비트코인의 가격 향방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조치다. 이렇게 국제금융시장에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사실 이제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 법정 화폐 지정이 이게 성공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여부와 별개로 코인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홍영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에 이렇게 주식을 투자한다면 거기 항상 한국경제TV의 본질적인 가치, 밸류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시장의 서프라이 디맨드에 형성되고 있는 이런 게 한국경제 주가가 되겠죠. 예. 그래서 한국경제의 적정 주가를 판단해 볼 때 사실 서프라이 디맨드 한국경제TV가 최근 글로벌 마켓을 가지고 없어서 굉장히 인기를 끈다 하면 밸류 대비해서 한국경제 주식이 수요가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럼 가격이 높게 형성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밸류 대비해서 프라이스가 높다, 주가가 높다 하면 고평가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주식을 애널리스트 같은 건 사지 마라. 이렇게 이제 권고가 들어오는 거고요. 한국경제TV의 조지현 사장께서 밸류를 굉장히 높였다. 근데 시장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하면 밸류 대비해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한국경제TV가 낮으니까 그건 저퍼다. 그럼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앞으로 한국경제TV 주식을 사십시오. 이렇게 해서 밸류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밸류를 기업의 밸류라는 게 뭘까? 많은 사람이 밸류라는 게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자 우리나라의 대형 증권사도
아직도 우리 동학개미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삼성전자 관련해서 적정 펄이든가 적정 삼성전자의 밸류를 볼 때는 12만 전자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도 대형 증권사 입장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10만 전자, 12만 전자, 어제도 삼성전자 떨어지니까 이제는 저가 매수를 하는데 주가는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자, 공부 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7, 8년 동안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경험도 많은 사람이 그러면 삼성전자 적정 밸류를 따져서 주가를 얘기하는데 그 밸류가 뭘까?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느냐? 제대로 삼성전자의 본질적인 밸류가 있느냐? 뭐 가지고 따질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예. 상품의 밸류도 시장에서 평가되는 거거든요. 사줘야지 그 밸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홍영과가 만약에 스타트업을 했다. 이게 만들었다. 예. 이게 밸류가 어떻게 형성됩니까? 홍영과 입장에서는 밸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만들었지만 시장에서는 상품에 있어서 유용성이 없을 거다. 그렇죠. 예. 시장에서 유용성이 없을 거다. 그래서 사실상 국내 증권사의 최고의 베스트 애널리스트 하더라도 12만 전자 간다 하는 것이 지금은 시청자 입장에서 동학개미 입장에서는 그 애널리스트가 틀렸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밸류라는 실체가 없다. 더더구나 작년에 보면 자, 그동안 밸류 대비해서 프라이스가 고평가 저평가 따지는 것이 PER, PBR 지표인데요. 자, 한국에 보면 많은 사람이 외국인 자본들을 볼 때 어떻게 하느냐. 최근에도 그랬죠. 우리나라에 지금 퍼가 13배 정도입니다. 그러면 신흥국의 평균 퍼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옵니다. 저평가 생각해서 본국 들어옵니다. 그런데 번번이 외국 자본들은 나가거든요. 그게 과거 개념이래요. 그런 관점에서 자, 작년부터 이렇게 테슬라라든가 뭔가 할 때 퍼 안 맞는다. 그러다 보니까 PDR, PPR 지표가 있었죠. 예. PPR 지표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홍영커가 웃음을 잘 지게 되면 한국경제TV가 주가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웃음 짓는 것도 테슬라가 꿈 이상도 이게 그게 PDR, PBR 지표거든요. 그게 작년에 많이 들어맞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선 자, 밸류가 뭘까, 밸류가 말까 한데 그동안 이제 밸류를 보는 것에서 밸류는 뭐냐? 밸류는 선언적으로 오리지널 씬, 선언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해주는 시장에서 그건 평가가 되는 것에 프라이스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자, 홍영커 입장에서 오늘 처음에 오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한테 많은 그 인상을 주기 위해서 금덩어리는 애초부터 지금 것처럼 높은 가격을 인정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예, 그렇죠. 금덩어리는 돌덩어리입니다. 예. 돌덩어리. 사회적으로 기금속이다 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가격을 형성시켰기 때문에 금이 기금속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번에 그 법정화폐 LP400에 들어오는 것은 그동안 비트코인이 가상화폐의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쪽의 논란 속에 처음으로 엘살바도르에서 국가의 법적으로 가치를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가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격은 시장에서 평가되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논란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비트코인 오늘 가격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기타 알트코인들 역시 떨어진 상태인데 그래도 꿈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오늘 그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5만 달러가 있으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아마 비트코인 코인 개미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저가 매수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각종 그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 조언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오늘 너즈코인 같은 경우는 30% 저가 매수하세요 이런 쪽으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가 매수한 분도 상당폭 있을 겁니다. 오늘이 이래서 그런 반면에 지금 비트코인을 갖고 마지막에 6만 5천 달러 해서 기다렸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3만 선 분기돼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해서 5만 달러 가다가 지금 오늘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라도 좀 처분해야 될 것이냐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스테이블 코인 문제가 어쨌거나 엘살바도르에서 가치를 부여했다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저가 매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낙관적 기류에 대해서 대박의 꿈이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정 PD께서 뒤쪽에 이렇게 일론 머스크와 그 다음에 캐시우드 이렇게 얘기 나온 것은 오늘 캐시우드 얼굴이 굉장히 좀 심상치 않네요, 그죠? 예. 안 되는데요. 이분이 심상치 않은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늘 올라가면
캐시우드의 저 성격상 급한 성격상 보면 이렇게 그 언론에 가서 봐라 내가 받지 않았느냐 오늘 뭐냐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의 법정 화폐 선언해 가지고 가격이 쭉 올라갔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죠. 오늘 그 폴 존스라는 헤지펀드 대부업체와 그다음에 캐시우드 간에 오늘 가격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뭐냐 이 캐시우드가 오늘 하늘 떨어지니까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왜 얼굴 표정이 안 좋냐? 말에 책임 있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저가 매수하러 치는 분은 캐시우드가 굉장히 좀 향후에 믿는 사람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연내에 50만 달러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그 이렇게 원달러 환율을 이렇게 전환시켜 보겠습니다. 1코인당 5억 원 이상이 되는 거죠. 1코인당 5억 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코인이 뭐 지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오늘 400개 샀다. 그게 내 게 아니라 한 코인당 5억. 이건 뭐 굉장하죠. 그래서 이런 꿈을 갖고 오늘 저가 매수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시티뱅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여기 표지가 안 쓰지만 시티뱅크는 연내에 계속해서 작년에 말 한마디 잘못한 그것도 뭐냐 인하우스의 한 사람의 이해 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한 것이 마치 시티그룹 전체 기관 자체의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처럼 그래서 내부의 통제 수단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전에 우리가 그 삼성전자라든가 아는 정보는 빚내서 투자하라 하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하고 그거 뭐냐 그 CEO의 입장에서는 기관 자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부 통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지금 시티그룹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데요. 작년 말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시티그룹에서 올해 말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31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31만 달러. 홍영 그런 뭐 50만 달러 자꾸 기대하는지 31만 달러니까 이렇게 깜짝 놀라지 않은 것 같아요. 31만 달러는 1코인당 3억이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협정에서는 오늘 비트코인 떨어지죠. 오늘 비트코인 뭐 해봐야 지금 4만 7천 달러, 5만 달러 된대요. 일단은 연말까지 몇 개월이 남았습니까? 뭐 이렇게 4개월도 채 못 남았죠. 일단 31만 달러든 50만 달러든 다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렇죠. 아무리 급등하더라도 안 될 겁니다.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이렇게 법정 화폐 문제는 향후에 비트코인 같은 알트코인의 가격 형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여기에 따라서 코인 투자자들의 투자 결과가 좌우될 수 있는 이러한 그 변수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법정 통화로 채택을 한 게 과연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성공 가능하면 사실 코인 투자와 각국의 통화 적체도 이미 비트코인과 가상화폐가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왜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만드느냐 그런데 사실상 캐선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 이 캐시우드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그 시티뱅크의 의견이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패하면 어떠냐 더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런 쪽이 됐죠. 그래서 엘살바도르가 작은 나라긴 하지만 이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서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첫날 모습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 각도에서 한번 왜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이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선언했을까 하는 그 원인을 한번 봐야죠. 아시겠습니다는 트럼프 정부 때 이 트럼프 정부 때 하나의 대거 통수권자가 잘못하면 누누이 후속 대통령이든가 이렇게 해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만 강하다 보니까 미국의 자치령이라든가 뭔가 해서 미국에서 친우호적인 사람들, 우호적인 국가에 대해서 단절하는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표적인 국가가 엘살바도르입니다. 엘살바도르는 작은 나라가 경제 GDP 규모가 대부분 다 미국에 이민 간 사람에서 그 불법이든 합법이든 벌었던 소득을 엘살바도르에 기도해서 엘살바도르 GDP에 많이 이렇게 경제 생활에 도움됐던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안 해? 그리고 엘살바도르 이민들이 불법 이민이야? 하다 보니까 엘살바도르 입장에서도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상 경제 독립성을 가져야 되죠. 달죠. 그런 상태에서 엘살바도르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살인적 인플레에 지금 휘달렸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측면. 일단 엘살바도르에서 일종의 달러라이제이션. 엘살바도르 자치령 독립국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법정 통화는 달러였었거든요. 이번에 조치에도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하지만 달러와 비트코인이 겸하게 되는 거거든요. 병행하게. 그중에 하나가 끼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치 달러레이션 됐던 측면에 있어서 보면 중심 국가인 미국에서 단절시켜 그러다 보니까 독립적인 통화를 가져야 되죠. 독립적인 통화를 가져야 돼. 그래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한 거다. 찰스 말씀은 탈달러의 모습이 첫 번째 목적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살인적 인플레이션을 화폐 개혁인데 이건 뭐냐? 법정 화폐를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것도 일종의 화폐 개혁이거든요. 화폐 개혁을 통해서 베네수엘라처럼 화폐 개혁 살인적일 때 페트롤 단행해서 살인적 물가를 단행해야 잡아야 가네 대통령이 지금 40대 초반일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 지도가 없습니다. 이번에 법정화폐도 엘사베드 국민들은 전부 반대했습니다. 근데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이번에 추진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의 지도가 좋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경제 살인적 물가 상승에서 미전 인덱스 경제 고통 지수가 올라가는 것을 안정시켜야 본인이 정책 입지가 굉장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법정화폐를 선언한 건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미 비트코인이니까 엘살바도르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엘살바도르 국민 입장에선 코인 하나 이렇게 여기 이제 뒤쪽에 있습니다. 코인 하나 이렇게 들어오고 캐기도 어렵고 뭐 이렇게 하는데 국민 입장에선 화폐가 법정화폐로 되려면요. 대중화되려면 여러 가지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화폐 3대 기능이라는 건 뭐냐 하면 거래를 편리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 엘살바도르 중앙은행은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있는 가치 저장을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면 회계 단위, 이게 화폐 3대 동기거든요. 근데 요것만 생각했다. 거래 동기. 거래 동기. 엘사베도르 국민들은 달러가 지금 없지 않느냐? 화폐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요것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인 사실 화폐 잘 모릅니다. 제가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모릅니다.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했던 건 자기 정책 입지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일단은 이게 중앙은행이라든가 엘살바도르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했지만 사전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든지 화폐 개혁은 국민의 공감대 속에 형성을 해야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근데 인플레를 잡을 수 있으면 금이 인플레 해칭 수단을 한다. 부동산 인플레 해칭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엘살바도르 입장에서 법정화폐에서 국가가 지정했지만 가치를 인정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공감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게 가치가 있는 거냐? 이 엽전이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사실 결과적으로는 실패하지 않겠느냐 하는 책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 엘드램 가격이 일단은 굉장히 가격이 폭락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현 정부 들어와서는 잊을만 하면 리드메이션 일종의 화폐 개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지금 이렇게 우리 사람들 많이 세금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거 보면 결과적으로 화폐 개혁을 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인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니냐. 법정화폐는 중앙은행이 마련했지만 국민들이 대중 속에 파고들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최고 통수권자의 정책 야망이 있을 때는 국민들은 더 고통이 된다. 그게 베네수엘라의 모습이다 해서 벌써부터 제2의 베네수엘라 전철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다 첫날이 다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는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비트코인 폭락과 함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엘살바도르가 베네수엘라의 페트로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전문가들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베네수엘라 페트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두 가지 쪽에서 말씀드리죠. 법정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한 것이 처음이냐? 비트코인 순수하게 법정화폐로 인정은 엘살바도르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법정화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베네수엘라가 처음입니다. 국내 언론은 그걸 좀 잘 다루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가 살인적인 지금 엘살바도르가 닳고 있는 문제, 살인적 인플레를 다소 디폴트가 됐을 때 페트롤을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2018년으로 기억될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의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PD 같이 이렇게 해서 자막을 한번 그대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2018년 이런 살인적 인플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살인적 인플레로 해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경제 고통이 되다 보니까 마두라 조체도
차베스 이어서 나오긴 했지만 국민의 지도가 없다 보니까 뭐냐 정책 야망을 이끌기 위해서 획기적인 화폐 개혁을 단행했던 것이 베트로 반응입니다. 근데 이 베트로 반응이 홍앵커 이렇게 보면 베트로 반응이 같은 비트코인 연계지만 사실 엘살바도르의 조치와는 어떤 점에서 다르냐 하면 베트로는 베네수엘라가 갖고 있는 원유 매장력을 연계시켜서 비트코인을 법정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는 뭐냐? 엘살바도르는 자체적인 부존전, 달러 미국에 있어다 보니까 거의 차단시키는 거니까 아무런 가치를 인정했지만 연계시킬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시켰다는 얘기. 법정화시키기만 했지 같이 국민들이 의심하는 저 법정화돼도 내가 갖고 있는 측면에서 가치 저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의 이렇게 원유 매장량과 연계하는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사실상 그래도 페트로는 원유 매장량이랑 연계시켰죠. 예. 엘살바도르는 없었죠. 예. 어떻게 실패 가능성이 높습니까? 엘살바도르가 실패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날에 벌써부터 실패 가능성, 베네수엘라 점철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총 물량이 1억 페트로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원화롭게 보면 6조 정도가 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이렇게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400개 샀다, 뭐 중앙은행에 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비트코인은 2009년에 사도키라는 사람이 2,100만 개를 계산되기인데 요거는 신규로 발행했다는 얘기거든요. 1억 페트로 발행해서 화폐 자체의 독립권을 발행 독립권은 베네수엘라는 중앙은행이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엘살바도르는 갖고 있지 않죠. 예. 이런 것이 실패 가능성을 더 높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이제 이렇게 연결시켰느냐 하면 1 페트로를 1 유가, 배럴 유가에 그때 당시 60달러입니다. 그래서 1 페트로, 1 배럴 유가, 그다음에 60달러. 이렇게 달러에서 어떻게 보면 야, 1 페트로 베네수엘라의 법정화폐를 요 세계에서 제일 꼴찌 나라가 60달러로 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창피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거꾸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대통령이었었는데요. 미국으로부터 뭐냐 차단하기 위해서 중국이라든가 백업 해가지고 요게 발행했던 거거든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걸 기점으로 해서 엘살바도르 비트코인의 법정화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테라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세계 각국들이 탈달러, 이것도 엘살바도르 탈달러하고 페트로도 탈달러하고 내일 정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 간에는 달러 거래를 하지 않겠다 하는 측면에서 각국이 탈달러 이렇게 하는데 자 시청자 여러분 세계가 지금 디지털상의 세계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월드라고 하거든요. 세계가 하나의 국가입니다. 미국은 하나의 주고 한국도 하나의 주고 미국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러면 세계가 단일 통화돼야 되는데 아시겠습니까? 지금 경제 패권 다투면서 미국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해서 이런 쪽에 나오니까 어이 엘살바도르 내 통화, 베네수엘라 내 통화, 한국은 내 통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통화의 장벽에 있어서는 서로가 각기 통화를 해서 스파게티 볼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상품격에서 자유롭게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냐 세계 단일 통화 얘기가 됐을 때 달러가 안 된다. 그동안 달러이제이션, 유로화 단일화 방안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 된다. 그런 상태에서 자 원자재 가격과 이렇게 연계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테라라는 얘기. 뭐 홍앵커 맥주 드실 때 테라라는 맥주 먹어보셨습니까? 예, 당연히 마셨습니다. 먹었습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테라요. 네. 생각을 해본 적은 그리고 없었던 것 한국경제TV 앵커 되신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테라라는 단어는 라틴어로서 지구라는 뜻에서 유로화를 창시한 사람이 벨기에 리뱅데의 루테어 교수거든요. 유로화가 어느 정도 성공을 했으니까 유로가 유로랜드 19개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통용되지 않느냐. 지금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가 아니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월드인데 세계가 단일 통화되지 않느냐 해서 19개뿐만 아니라 세계 국가를 이렇게 환원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테라 구상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맥주를 드실 때도 그걸 꼭 생각하시기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 페트로가 왜 얘기 나올 때 이렇게 테라라는 얘기가 나오면 바로 원유는 원자재죠. 그리고 테라도 원자재와 연계시킨 세계 단일 통화 구상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항상 이 페트로가 나오면 테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번 조치를 바라보고 각국의 반응이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은행의 입장이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코인 투자뿐만 아니라 중앙 입장에서는 이미 많이 대중화되죠. 대중화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엘살바도르에서 사실상 이렇게 성공하면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이런 문제를 발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작은 나라긴 하지만 또 반응을 굉장히 관심이 있으면 반응을 안 보이는 겁니다. 원래 관심이 있으면 반응을 많이 보면 거기에 영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각국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상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각국에서 보면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향후에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제도권에서 많이 이렇게 탈루소득, 기득권이 탈루소득하는 것을 지금 잡기 위해서 왜냐 정치적으로 기반을 이렇게 확고하기 위해서 그동안 각국들이 이렇게 모습을 보면 중국은 이미 올해 시진핑의 정책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시진핑 세들이 세금 문제 제도권에서 세금을 쫙쫙 때리는데요.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가상화폐 가지고 세금을 탈루했거든요. 그 엄격 규제한다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비트코인에서 가상화폐 탈루 소득처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미국도 똑같은 각도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 독점하는 상태에서 사실상 뭐냐 세금적인 측면에서 자꾸 피해가다 보니까 지금 뭐냐 아시겠습니다는 아마존세 내지는 구글세다 해서 거기에 세금 때려가서 지난번에 G20 이렇게 해서 보면 세계에서 법인세를 세계 공통으로 하자 하는 측면에서 15% 됐지 않습니까? 이게 테크래시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저기 아마존 이런 사람이 베이조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다는 세금을 미국의 법정으로 이렇게 딱 내는 것 이에 굉장히 많이 화려한 생활을 누린단 말이에요. 가다 보니까 저기 그 아마존에 이렇게 탁 보면 들어가는 세금 대비해서 들어가는 소득 대비해서 세금을 잘 안 내거든요. 저 어떻게 될까? 결국 이런 쪽으로 이렇게 탈루가 되지 않느냐 해서 세금 조사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미국 국세청에서 보면요. 전부 세금 조사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런 각도에서 비트코인 어쩌고 이렇게 지금 불법 거래다 뭐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9월 달을 맞고 있는데요. 이게 각국 입장에서는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리고 중앙은행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대부분 다 지금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하지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거의 도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파월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도입하겠다 하는 입장인데도 이 녀석의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불법 거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각국이라든가 각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상당폭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사실 엘살바도르는 이제 미국의 자치령이라고 부를 만큼 미국 경제와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미국의 디지털 달러 발행 문제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하니까 9월 달이죠. 근데 9월 달에 홍영거 세계 통화 질서 역사상 굉장히 획기적인 달이 될 거로 보이는 것이 트럼프 정부 때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 입장을 취했던 페드가 자 중국은 벌써 작년 5월부터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통화해가지고 잘 정착돼서 내년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직전에 완전히 법정 화폐를 선언할 거라서 실질적으로 지금 선언만 할지 상해라든가 베이지에서는 지금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러시아라든가 이런 국가와는 또 1대1로 기획과는 원유 결제라든가 각종 결제에서는 디지털 위안화로 하겠다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다른 국가도 하면 사실상 중국에 따라가는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통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은 세계가 보편화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BIS 국제 결정으로 보면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는 거의 90%가 도입을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90%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가 법정 화폐를 비트코인인 것은 굉장히 이례적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그동안 트럼프 정부 때 이렇게 월가 빅테크라든가 정치적 자금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페이스북은 리브라 하는데 중앙은행에서 센트럴뱅크 디지털에 그리고 리브라 발행에서는 트럼프의 이렇게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왜 발행해? 센트럴뱅크. 그래서
페드 입장에서는 미온적 입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 디지털 통화에서 패권 다툼에서 굉장히 앞서가니까 결과적으로 9월 달에 7월 14일 날 사실상 9월 달에 디지털 달러를 도입하겠다는 연구 검토가 이달이거든요. 이달에 엘살베도르에서 법정되니까 이 문제에서 세계 각국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엘살베도르의 법정화폐 이렇게 디지털 법정화폐를 계기로 해서 이 문제에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가격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인정하지 않고 다른 국가죠 인정하지 않고 가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근데 사실상 이렇게 시청자분이 더 염두에 둘 것은 비트코인이라든가 가상화폐도 투자자들이 염두에 둘 것은 이번 달을 계기로 해서 페드가 디지털 달러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공식적으로 이 로드맵이 발표되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현실적으로 받아낸다. 세계가 그동안 법정화폐, 리겔 텐더에서 종이화폐, 신용화폐 추진하다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프로그램 디지털 통화 시대를 맞는다. 이달을 기해서 이것이 엘살베도르의 이렇게 비트코인의 법정화폐와 관련해서 더 참조하실 필요가 있는 게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엘살바도르의 법정화폐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 또 전망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